한국 따위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외교보좌관의 조롱 섞인 발언에 일본 전체는 환호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미국 말엔 복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일본은 미국의 모든 요구에 고개를 숙이며 결국 5,500만 달러까지 선불로 바치게 됐습니다. 일본이 원하던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말이죠. 하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성공적인 외교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48시간 뒤 일본이 합리화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에 패닉에 빠진 일본. 더 충격적인 건 대한민국은 일시불이 아닌 분할 투자에 5대5 수익금 분배까지 얻어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을 리 없잖아요. 하마다 보좌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국 앞에서 감히 조건을 따진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2025년 10월 27일 도쿄 영빈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하네다 공항에 막 착륙한 직후였죠. 저는 다카하시 켄지 일본 방위성 기술부 국장입니다. 30년간 미일 동맹의 실무를 담당했고 그날도 영빈관 회의실에서 협약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3만 명의 환영 인파가 보였어요. 일장기와 성조기가 뒤섞여 물결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불안했을까요? 5,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다카하시 부국장님, 하마다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충성의 증거입니다. 한국은 절대 이만큼 못 낼 겁니다. 충성이라.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34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미국이 요구하면 주고, 더 요구하면 더 주고, 그게 일본 외교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선불 일시 납부 조항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5,500억을 한 번에 재무성 실무진이 이걸 검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마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여야 트럼프가 감동하죠. 한국은 이런 결단을 못할 겁니다. 트럼프가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서 두 사람이 악수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심드렁한, 마치 예상했던 것을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달까요. 일본은 완벽한 동맹입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가 말했죠. 5,500억 달러.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저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희생이면 한국은 더 내야 할 테니까요. 총리가 서명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겠죠.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1991년 버블이 터지던 날 대장성 관료들도 이렇게 서명했겠구나. 무언가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으면서 생중계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역사적 합의, 미일동맹 신시대. 그러나 저는 다른 걸 봤어요. 트럼프가 시계를 슬쩍 확인하는 모습을. 이미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리나였어요. 도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똑똑하지만 가끔 너무 날카로운 아이죠. 아버지, 뉴스 봤어요. 5,500억이라니. 우리가 또 엎드렸네요. 리나, 이건 전략이야. 한국보다 먼저 움직인 거란다. 전략이요? 질문 한 번 없이 서명하는 게 전략인가요? 한국 유학 때 배웠어요. 그들은 23번 협상하고도 더 묻는다고요. 23번. 그 숫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단 3번의 실무회의로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하마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차례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굴복해야 할 거예요. 로비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협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엎드릴 것이다. 확신에 찬 글씨였죠. 그런데 펜이 떨렸어요. 왜였을까요? 잠깐, 관세 인하율이 이상했습니다. 25%에서 15%로 겨우 10%, 5,500억 달러를 냈는데 경제산업성 보고서를 다시 펼쳤더니 작은 각주가 있었어요. 추가 협상 가능성 있음. 가능성. 그럼 확정이 아니란 말인가? 뭔가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서명은 끝났고 샴페인이 따라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잔을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외무성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일 동맹이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변인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죠. 일본이 기준을 세웠으니까요. 5,500억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 순간 미국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도 그 정도 낼 능력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한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가 기준을 세웠다면서 정작 한국이 따를지는 모른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도쿄경제신문 사설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은 뒤따를 뿐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온라인 댓글들은 달랐어요. 또 굴복했다. 협상이 아니라 헌납이다. 한국은 다를 것이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였죠. 리나가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굴복은 신뢰가 아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한 문장이었죠. 그때는 젊은 세대의 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유가 3,000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일행이 숙소로 돌아간 뒤 저는 영빈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쿄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30년 경력의 외교관이 이런 의심을 품다니. 하마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내일 요코스카 해군기지 행사 준비는 끝났습니다. 추가 선물도 준비했고요. 추가 선물이요? 300억 달러 더요. 방위비 증액분으로 포장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승인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5,500억도 모자라 300억을 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마다는 득이양양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은 숨도 못 쉴 겁니다. 트럼프가 비교할 테니까요. 일본은 5,800억, 한국은 이렇게 물으면 끝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정말 협상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굴복한 걸까? 협상이라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건 뭐지? 10% 관세이나 그것도 추가 협상 가능성이라는 단서가 붙은? 새벽 3시 리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다를 거예요. 그들은 질문할 줄 아니까요. 서울 연구실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 정부는 이미 23차례 시뮬레이션을 끝냈다고요. 질문,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 5,500억인지, 왜 관세는 10%만 인하인지, 왜 추가 요구를 하는지, 왜 선불이어야 하는지. 창밖에서 첫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이 오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으로 떠날 겁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협약서를 펼쳐보니 작은 글씨로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선불 일시 납부, 환불 불가, 추가 협상 제한.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항복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도장은 찍혔고 돈은 약속됐고 세계가 지켜봤으니까요.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더 굴복할까? 아니면 리나가 말한 대로 질문을 할까? 아침 6시 외무성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CNN 속보 한국 정부 트럼프 방한 대비 특별 TF 가동. 협상 전략 재점검. 트럼프가 이틀 뒤 도착하는데 지금 전략을 재점검한다고. 그럼 지금까지 뭘 준비한 거지? 아니면 우리의 결과를 보고 전략을 바꾸는 건가?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승부는 이미 끝났어. 한국이 뭘 하든 5,500억을 넘을 순 없을 거야.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본 건 황금빛 천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코스카의 아침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USS 조지 워싱턴함 갑판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미군 수병들이 도열해 있었죠. 저는 방위성 대표단과 함께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부국장님, 준비된 각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하마다가 속삭였어요. 가죽 서류함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300억 달러 추가 투자 각서.
어제 5,500억으로도 모자라 또 준비한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준비했거든요. 마치 더 바쳐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트럼프가 함상에 올랐을 때 미군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붉은 넥타이가 바닷바람에 날렸어요. 그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은 모범 동맹입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그런데 묘했어요. 트럼프는 구체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거든요. 5,500억을 받고도 그저 모범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던진 겁니다. 하마다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각서를 꺼내 들었어요. 대통령님, 일본의 추가 성의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3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발표되자 미군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듯이 자연스럽게. 훌륭합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저는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칭찬도, 약속도, 보답도 없었거든요. 그저 받기만 했을 뿐. 행사가 끝나고 임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외무성 차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서였죠. 이것도 서명해야 합니다. 연간 200억 달러 추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5,500억, 오늘 아침 300억, 이제 또 매년 200억.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0년이면 2,000억이 더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과하다고요? 하마다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적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동맹의 서열이 바뀌는 겁니다. 서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는 돈으로 서열을 사려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나였죠. 아버지, 뉴스 봤어요. 300억을 또 바쳤다면서요? 리나, 이건 투자야. 미래를 위한 투자요? 대가도 없이 주기만 하는 게 투자인가요? 리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질문 없는 동맹은 계약일 뿐이에요. 아니, 계약도 아니죠. 일방적 헌납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헌납이라 너무 심한 표현 아닐까.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기자단 브리핑이 있었어요.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도 이 정도 금액을 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마다가 대답했죠. 미국의 완승입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협상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던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협상. 우리는 협상 없이 서명했는데.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하마다가 더듬거렸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외무성 실무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분할 납부안을 준비한다던데요. 분할,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23번이나 사전 협상을 했다니. 23번. 또 그 숫자였습니다. 우리는 3번, 그들은 23번.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 밤늦게 리나가 보낸 자료를 받았어요. 한국 유학 시절 동료가 전해준 문서였습니다. 한미 협상 시뮬레이션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죠.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각각에 대한 대응안이. 신뢰는 복종이 아니라 상호 이해다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질문할 권리를 포기하면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 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 금액인지, 왜 선불인지, 왜 추가 요구를 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였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하마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에어포스원 이륙전 환송 행사 준비 완료. 마지막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선물. 또 얼마를 더 바치려는 거지? 답장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왜 우리만 주기만 하죠? 쓰려다가 지웠어요. 30년간 익혀온 습관이 저를 막았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저 따르라. 그게 일본 관료의 생존법이었으니까. 그런데 리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질문 없는 동맹은 계약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에서 트럼프를 환송했습니다. 그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다가 뒤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마치 거래가 끝난 세일즈맨 같았죠. 한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총리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물론이죠.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좋은 선례를 만들었으니까요. 선례, 그 단어가 불길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선례가 정말 좋은 걸까? 아니면 한국이 피해갈 함정을 보여준 걸까? 에어포스원이 이륙하자 하마다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한국 차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할지 보고 싶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한국이 당황할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뭔가를 그들은 잡을까? 차로 돌아오는 길에 NHK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분할 납부 및 조건부 투자안 최종 검토. 분할 납부, 조건부. 그게 가능한 건가?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말도 안 됩니다. 하마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트럼프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 없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CNN은 계속 한국의 협상 전략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리나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한국 측 소식 들으셨어요. 그들은 경주 에이펙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큰 그림? 실내 외교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준비했다던데요. 돈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한다고. 가치. 5,800억 달러를 이미 약속한 우리가 무슨 가치를 말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을 줄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만 너머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트럼프를 실은 비행기는 이미 한국 영공에 들어섰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선례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대통령, 경주 연설문 사전 공개 거부, 극비 유지, 연설문을 숨긴다. 뭘 준비하기에?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줬는데 한국은 아직도 손에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끝났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뭘 하든 5,800억을 넘을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놓친 가장 중요한 것, 왜? 라는 질문을 한국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에어포스원이 일본을 떠난 지 1시간. 외무성 상황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비행 경로를 지켜보고 있었죠. 점선이 동해를 가로질러 한반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협상이 끝난 겁니다. 하마다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이 뭘 준비했든 5,800억이라는 숫자를 넘어설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CNN 화면에 뜻밖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에어포스원 내부 영상이었죠. 트럼프 수행단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화면에 잠깐 비친 문서 제목이 선명했어요. 한미 협상 합의문 초안 -23차 수정본. 23번째 수정본. 언제 그렇게 많이 고쳤다는 거지? 우리는 초안 그대로 서명했는데. 미국 측 보좌관 하나가 트럼프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보였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더군요. 무슨 내용일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메모 한 줄 남기지 않았거든요. 저건 쇼입니다. 하마다가 손을 저었어요. 한국은 늘 그래요. 과정은 복잡하게 만들지만 결과는 뻔하죠. 로비만 잘하는 나라가 실질적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었어요. 국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조건? 분할 납부 10년, 연 200억 달러 상한선, 그리고 상호 검증 조항이라는데요. 상호 검증?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을 내면서도 검증을 한다. 우리는 그냥 믿고 냈는데. 더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매년 투자 효과를 측정해서 조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대요. 효과가 없으면 감액도 가능하다고. 감액? 한번 약속한 걸 줄일 수도 있다고. 그런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나? 하마다가 전화를 빼앗아 들었어요. 그런 조건을 트럼프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미국은 확실한 돈을 원하지. 조건부 약속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무부 소식통이 왜 이런 정보를 흘리는 거지? 마치 한국의 제안을 미리 알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리나가 학계 인터뷰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도쿄대 국제정치 포럼이었죠. 리나가 발표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충성으로 안보를 샀지만 한국은 신뢰로 동맹을 만들려 합니다. 그들은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질문할 거예요. 동료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은 이미 23차례 협상을 통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그들에게 이건 굴복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라고 해도 미국이 우위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왜 하는 질문으로 프레임을 바꿨어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양이 아니라 질을 따지는 거죠. 영상을 끄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공개적으로 일본 외교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었죠. 오후 3시 외무성 분석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에어포스원의 예상 경로였어요. 보십시오. 서울이 아니라 경주로 직항합니다. 경주, 왜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이 거기서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기업인 3,000명이 모인 자리. 그곳에서 뭔가를 보여주려는 건가?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문화담당관이 설명했어요. 천년 왕국의 중심이었죠.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천년 왕국. 그런데 우리는 버블 이후 34년간 무릎 꿇는 법만 배웠는데 젊은 분석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언론은 천년의 지혜로 새 시대를 연다는 제목을 쓰고 있네요. 과장이죠. 하마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늘 과거에 집착해요. 현실은 다른데 말이죠. 그들은 모방국가일 뿐입니다. 모방이라 제가 중얼거렸죠. 그런데 왜 그들은 23번이나 협상안을 수정했을까요? 시간 낭비죠. 하마다가 잘라 말했어요. 결과는 같을 테니까요. 그때 또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더군요. 경주에서의 연설을 기대한다. 한국은 특별한 동맹이다. 특별한. 우리는 완벽한 이었는데 한국은 특별한. 뭐가 다른 거지? 외무성 차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톤이네요. 우리한테는 사무적이었는데. 착각입니다. 하마다가 단호하게 말했죠. 비즈니스맨은 큰돈을 낸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저녁 6시 외무성 TF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미 회담 속보를 수집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측에서는 아무 정보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죠? 젊은 분석관이 물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요. 하마다가 단언했습니다. 우리처럼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뭔가 큰 것을 준비해서 숨기는 건 아닐까? 한 실무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기술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시켰대요. 경제 전문가보다 많다고. 기술 전문가. 돈 협상에 왜? 밤 9시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일본계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카하시 선배님, 한국팀 협상 문서를 봤는데요.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운데? 모든 페이지에 왜라는 질문이 있어요. 왜 이 금액인지, 왜 이 시기인지, 왜 이 방식인지. 답변도 다 준비돼 있고요. 질문, 또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한국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기로 했대요. 받는다고. 뭘? 그건 아직. 하지만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던데요. 그리고 마스가 조선소 프로젝트도 논의됐고요. 마스가 필라델피아에 건설 중인 대형 조선소 프로젝트였죠. 한국이 거기에 관여한다고? 우리는 돈만 냈는데 한국은 기술까지 받는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총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리께서 상황을 묻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자정 무렵 CNN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협상의 새 패러다임 제시할까? 앵커가 말했죠. 일본이 5,800억 달러를 선불로 약속한 것과 달리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가치의 교환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패널로 나온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일본은 돈으로 안보를 샀지만 한국은 파트너십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동북아 질서가 바뀔 수도 있죠. 가치의 교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할 수 없었던 건가? 34년간 굴복이 습관이 된 우리에게 교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새벽 1시
잠들려던 순간 리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경주에서 역사가 바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준비한 한 문장이 모든 걸 뒤집을 겁니다. 무슨 문장? 그건 내일 아침에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신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못 들어본 외교 언어일 거예요. 신뢰. 우리는 충성을 바쳤는데 그들은 신뢰를 말한다. 뭐가 다른 거지? 창밖을 보니 도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스원은 이미 한국 상공을 날고 있겠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경주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아니, 두려웠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만든 선례가 틀렸다면, 5,800억이라는 숫자가 의미 없다면, 충성이 답이 아니라면, 한국은 모방국가다. 하마다의 말을 되뇌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3번의 협상, 모든 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기술, 이전 요구, 마스가 조선소 참여? 이게 모방인가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죠. 오늘 2025년 10월 29일이 일본 외교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외무성 상황실 모니터에는 경주 에이펙 회장 전경이 비치고 있었어요. 수천 년 역사의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미 우리의 카드는 다 써버렸으니까요. 아침 9시 경주 에이펙 회장. 외무성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3,000명의 세계 기업인들이 원형 극장처럼 배치된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검은 정장, 붉은 넥타이. 단순하지만 강렬했죠. 트럼프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늘 저는 신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신뢰? 돈 얘기가 아니라? 하마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감성에 호소하는군요. 트럼프한테는 안 통할 텐데. 그런데 다음 문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가 트럼프를 비췄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한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흥미를 느낀 사냥꾼의 눈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거래는 숫자로 끝나지만 신뢰는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는 돈으로 안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외무성 상황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트럼프가 연설 중간에 일어나 박수를 친다. 우리 총리 연설 때는 졸린 듯 앉아만 있었는데 이게 무슨... 하마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NN 앵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죠.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투명한 협력. 둘째, 상호 검증.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 투명, 검증, 지속.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합니다. 매년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이것은 일방적 헌납이 아니라 상호 투자입니다. 3,500억?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마스가 조선소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인프라가 만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마스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돈만 낸 게 아니라 기술과 함께 들어간 거였어요. 파트너로서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즉석 발언이었죠.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협력입니다. 외무성 회의실에 충격이 퍼졌어요. 원했던 협력. 그럼 우리의 5,800억은 원하지 않았던 건가? 다카하 씨는 즉시 TF팀을 소집했습니다. 신뢰 외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부국장님,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서명했잖아요. 그래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답했죠.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때 하마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거의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감상은 금지입니다. 분석만 하세요. 한국의 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쇼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기립박수를 친 게 쇼입니까? 그건 트럼프도 분위기에 휩쓸린 겁니다. 실질적으론 우리가 더 많이 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우리가 이겼죠. 5,800억 대 3,500억. 그런데 왜 이렇게 진 것 같을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미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미래 산업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동반자. 우리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라고만 했는데 리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봤죠? 한국이 해냈어요. 해냈다고. 우리보다 적게 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숫자만 보시는군요. 리나의 목소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은 관계를 샀어요. 우리는 안보를 샀고요. 뭐가 더 오래 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관계와 안보, 정말 다른 걸까? 저녁 무렵,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감성 외교는 위험한 도박, 숫자가 진실이다. 일본의 선택이 옳았다. 그런데 해외 언론은 달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형 동맹의 모델을 제시했다. 종속이 아닌 협력, 복종이 아닌 신뢰. 밤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 관저, 외무성, 방위성, 재무성이 모두 연결됐죠. 한국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총리의 첫 마디였어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숫자로 설명하면 됩니다. 하마다가 답했죠.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졌다고. 책임. 총리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재무성 차관이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분할 납부 조건을 분석해봤는데요. 10년 후 실질 가치로 따지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과 투자 수익을 고려하면요. 뭐라고요? 게다가 마스가 프로젝트 수익 배분권도 있고 기술 이전 조항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패배한 거였습니다. 숫자에서도, 가치에서도. 새벽 1시,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주 연설 동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죠.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리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마다 보좌관이 감상 금지라고 했다면서요? 웃기네요. 느끼지 않으니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34년간 느끼는 걸 금지당했어요. 분석만 하고, 복종만 하고, 계산만 했죠. 그래서 신뢰하는 단어를 잊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외무성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이 가득 찼어요. 모두가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핵심은 프레이밍입니다. 젊은 전략가가 발표했어요. 한국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앞세웠고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마다가 짜증스럽게 물었죠.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접근 방식을. 바꾼다고? 하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자고? 그때 뜻밖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 대사였어요. 전통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이죠. 버블 이후 우리가 만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금기를 건드린 거였거든요. 노 대사가 이어갔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했지만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였지만 침묵했죠.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하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으면서.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높이가 같았습니다. 대등했죠. 한국은 스마트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그들은 질문할 줄 알고 제안할 줄 압니다. 질문과 제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외교의 의미와 일본의 대응이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한 문장으로 게임을 바꿨다. 우리는 5,800억으로도 바꾸지 못했다. 경주 회담이 끝난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방위성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뢰외교의 의미라는 제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국장님, 젊은 직원이 문을 벌컥 열었어요. 트럼프 SNS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다고 하자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것은 특별한 동맹에 대한 특별한 신뢰의 증표다. 핵추진 잠수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70년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승인받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단 이틀 만에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읽었어요. 혹시 오역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명확했죠.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외무성 비상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 확대되어 있었고 그 아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방위성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핵잠은 전략 무기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허용한 적이 없어요. 한국이 뭘 줬기에. 재무성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CNN 속보가 떴어요. 획기적 합의 한국. 미국 외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 승인 획득. 최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최대 금액을 냈지만 한국은 최초의 승인을 받았어요. 하마다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평소에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5,800억을 바쳤는데 우리는 왜 못 받은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그때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협상단 구성을 다시 분석해봤는데요. 원자력 전문가 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럼 이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 23번의 사전 협상에서 이미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석관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진행됐던 거죠. 총리 관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즉시 대책회의, 전원 참석, 회의실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리나의 문자를 받았어요. 한국은 질문했고 우리는 머리를 숙였어요. 그 차이가 핵잠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또 그 단어였어요. 한국은 무엇을 질문했기에 핵잠을 얻은 걸까? 총리 관저 회의실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했고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죠. 평소 침착한 총리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총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리는 2배를 냈는데 왜 절반도 못 받은 겁니까? 외무성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접근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앞세웠고 가치, 총리가 끊었어요. 핵잠이 가치입니까? 그건 힘입니다. 실질적인 군사력이죠. 방위성 장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막 능력, 작전 반경, 억제력, 모든 면에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물었어요. 우리도 요청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하마다가 힘없이 말했죠. 한국이 특별 승인을 받은 이상 우리가 똑같이 요구하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따라하기.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오후 4시 도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2.7% 하락. 투자자들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우려한 거였죠. 반면 한국 증시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무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우린 왜 이걸 못했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지고 그저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더 이상 고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어요. 저녁 무렵 국방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핵잠 프로젝트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술 격차 3배, 작전 능력 5배 향상 예상. 첫 줄부터 충격이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적 열세 불가피.
우리가 5,800억으로 산 건 뭐였을까? 현상 유지. 아니면 그저 체면? 밤 9시 NHK 특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 외교로 새 시대 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 방송이 이런 논조라니. 시대가 변하고 있었어요. 패널로 나온 전문가가 충격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은 공급자 역할만 했지만 한국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핵잠은 그 상징이죠. 외무성 대변인이 준비했던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더 많이 냈지만 덜 받았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자정 무렵 리나가 찾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새 분석했다면서 두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한국 협상 문서를 입수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데? 모든 요구사항에 근거가 있어요. 왜 핵잠이 필요한지, 어떻게 운용할지, 미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80페이지 분량이에요. 80페이지. 우리는 요청서 한 장도 제대로 쓴 적이 없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리나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은 핵잠을 단독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기술 공유와 함께 공동훈련, 기술 공유. 한국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주기도 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제가 물었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복종만 하다 보니 제안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미국 국방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마스가 조선소에서 진행되며 양국 기술진이 공동 참여한다. 마스가 조선소. 결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렸고 우리는 그저 수표에 서명만 했던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승리 비결 철저한 준비, 명확한 비전, 그리고 왜? 라는 질문. 우리가 30년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본 정치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굴욕 외교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여당 내에서도 전략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마다는 그날 이후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 동료가 전해준 말로는 그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요. 30년이 무너졌다. 저녁 무렵 한국 대통령의 추가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핵잠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미국과 함께 지겠습니다. 책임. 우리는 돈을 책임이라 생각했는데 한국은 역할을 책임이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일본 외교가 죽었다. 아니, 이미 죽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시체를 끌고 다녔을 뿐. 한국이 그걸 보여준 것뿐이다. 창밖을 보니 국회의사당 불빛이 밝았습니다. 아마 밤새 대책 회의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5,800억으로 과거를 샀고 한국은 3,500억으로 미래를 샀습니다. 그리고 핵잠이라는 보너스까지. 마지막으로 리나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죠? 외교는 거래가 아니라 대화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목소리였어요. 네, 이제야 알겠더군요.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를 묻지 않고 왜를 물었다는 것을. 그 차이가 핵잠을 만들었다는 것을요. 핵잠 승인 발표 사흘 후 아침 7시 저는 방위성 집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다만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리나가 들어왔어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리나는 말없이 USB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묵직해 보였어요. 이게 뭔데? 한미 협상 문건입니다. 23차례 협상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극비 문서일 텐데 어떻게 구했을까? 서울의 동료가 전해줬어요. 이제 공개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미 협상은 끝났으니까.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씩 열렸어요. 1차 협상 2024년 12월, 2차 협상 2025년 1월. 23개의 폴더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근거 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대안 시나리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걸 좀 보세요. 리나가 특정 파일을 가리켰어요. 핵심 협상 원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요구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모든 양보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근거와 대가.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크로를 내리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분할 납부 조항 설계라는 섹션이었죠. 연 200억 달러 상한선, 10년 분할, 매년 효과 측정 후 조정 가능. 각 조항마다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왜 200억인지, 왜 10년인지, 효과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 이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계된 거예요. 리나가 말했죠. 즉흥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던 거죠. 15번째 협상 기록을 열었더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처음 보는 표현이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뭐지? 비즈니스 관점이에요. 리나가 설명했습니다. 동맹을 감정이나 의무가 아니라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트럼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맞았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였고 한국은 그의 언어로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충성의 언어로 말했고요. 20번째 협상 파일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마스가 조선소 지분 참여 및 기술 이전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조선 기술과 미국 인프라의 결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 그 아래 상세한 수익 분석이 있었어요. 10년간 예상 수익 1200억 달러, 한국 지분 40% 기준 480억 달러 회수 가능. 480억. 그럼 실제 투자금은 3천억 정도만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이건 투자였어요.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헛납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종 협상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엔 한 문장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다. 절차. 그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어요. 한국은 신뢰를 만드는 절차를 설계했고 우리는 그저 믿어달라고 애원했던 거였습니다. USB를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절차였구나.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은 매뉴얼을 만들었고 우리는 즉흥극을 했어요.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협상 전략 분석 및 일본 외교 개선 방안이었죠.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신뢰는 절차다. 우리는 절차 없이 결과만 원했다. 오후에 외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무진이 모여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라면 외무성 차관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의 지난 30년이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라 부족했던 겁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날 오후 하마다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시작 30분 전 갑자기 취소됐어요. 하마다 보좌관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전해온 소식이었어요. 과로로 쓰러졌다고. 과로? 아니었어요. 그는 무너진 거였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체계가 허상이었다는 걸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저녁 무렵 외무성이 조용히 발표를 했습니다. 대미 협상 TF 전면 재편, 새로운 접근법 모색.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돈은 약속됐고 계약은 체결됐으니까. 그날 밤 총리 관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총리가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 문서를 봤다면서요?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물었지만 한국은 왜를 물었습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왜를 묻는다고 달라질까요? 최소한 다음엔 다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한 젊은 관료가 다가왔어요. 부국장님, 한국 문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투명성이요. 제가 답했죠.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했더군요. 우리는 늘 비밀스럽게 처리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TF 재편, 새 시대 준비.
하지만 국민들은 냉담했어요. 온라인 댓글을 보니 이미 늦었다. 돈만 날렸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중 한 댓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우리가 아시아의 리더였는데. 리더, 맞아요. 우리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추종자가 됐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따르기만 했어요. 점심때 리나가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벽에 큰 차트가 붙어 있었어요. 한일 협상 전략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보세요, 아버지. 리나가 차트를 가리켰어요. 한국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기술 확보, 산업 협력, 안보 강화. 우리는 그저 관계 유지였죠. 목표의 차이. 그것이 모든 걸 갈랐던 거였어요. 오후에 국회 외교위원회 청문회 예고가 나왔습니다. 주제는 한미일 협상 결과 평가였죠.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모든 협상 기록 말미에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양보가 내일의 신뢰를 만든다. 양보와 신뢰. 우리는 양보만 했지 신뢰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저녁 무렵 총리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포장하지 말고 국민들이 충격받을 텐데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평소처럼 밝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리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보여줘서. 리나의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일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질문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면 돼요. 네, 질문. 우리가 잊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11월 1일, 오전 9시. 외무성 대강당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었죠. 마스가 조선소 프로젝트 첫 시뮬레이션 영상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전경이 비쳤어요. 거대한 크레인과 도크, 그리고 한미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인프라가 만나는 첫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저는 리나와 함께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무성 실무진들도 숨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젊은 직원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노련한 관료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과정이 3차원 영상으로 펼쳐졌죠. 한국의 모듈 공법이 적용된 조립 과정이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빨랐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실제 조선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기술진과 함께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한국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미국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국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블록 건조 방식을 원자력 추진 시스템과 결합했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우리가 실현시켰습니다. 화면에 미국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였죠. 그의 표정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기술로 효율이 180% 향상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10년, 아니 20년 전부터 180%, 거의 2배에 가까운 향상이었습니다. 대강당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한 실무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리나가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모든 걸 쏟아부은 거죠.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미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계를 검토하는 모습, 새로운 용접 기법을 시연하는 장면, 그리고 완성된 시뮬레이션 모델. 특히 인상적인 건 양국 기술진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토론하고 있었죠. 미국 엔지니어 한 명이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팀과 일하는 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들은 묻고, 제안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예요. 이게 파트너십입니다. 수석 기술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노하우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기술 동맹이죠.
그 순간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가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신뢰 외교의 모델 한국. 협상에서 인간성을 증명하다. 인간성.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숫자로 충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한국은 관계로 인간성을 보여줬던 거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강당에 있던 일본 기자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의 노련한 기자였죠. 그가 일어서자 요미우리 기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다른 기자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건 외무성 대변인이 당황했어요. 우리 기자들이 왜? 한 기자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진짜를 봤으니까요. 이게 외교죠. 일본 언론이 한국의 성과에 박수를 보낸 거였습니다. 경쟁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를 알아본 거예요. 가짜 충성과 진짜 협력의 차이를. 생중계는 계속됐습니다. 트럼프가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약속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했죠. 이게 내가 원했던 동맹입니다. 원했던 동맹. 그럼 우리와의 동맹은 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기자회견 시간이 됐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리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리나가 언제부터 공식 석상에 나오게 됐는지 몰랐지만 외무성이 그녀의 분석을 인정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카하시 리나 박사님,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린 이제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에요. 태도의 전환이었죠. 종속에서 협력으로, 복종에서 제안으로.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배워야 하나요? 질문하는 법이요. 리나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왜 이 금액인지, 왜 이 방식인지, 왜 우리여야 하는지. 이런 질문 없이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5,800억을 약속했고 늦었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늦습니다.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때 속보가 또 떴습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나타났어요. 하마다 쇼고 총리 보좌관 사임.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하마다가 결국 이어진 보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마다 보좌관 사임 기자회견에서 충성 외교의 한계 인정. 새로운 접근 필요성 강조. 한계를 인정하다니.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하마다가 사임 회견 영상이 비쳤습니다. 하마다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죠. 저는 30년간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종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미국이 원하는 걸 주면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믿었죠. 기자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마다가 이어갔어요. 복종은 그저 복종일 뿐이었어요. 안전도, 존중도, 신뢰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죠. 그의 얼굴에 공허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길을 찾길 바랍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퇴장했어요. 30년 일본 외교를 이끌던 사람의 쓸쓸한 퇴장이었습니다. 외무성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외교관들이 대거 TF팀에 합류했어요. 평균 연령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신임 보좌관이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외교관이었어요. 일본 외교, 전략 전환 필요, 수평적 협력 관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 복종은 없습니다. 수평적 협력, 30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오후에 국방부 내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주는 교훈이었죠. 한 참모가 분석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기술 제공으로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돈은 대체 가능하지만 기술은 대체 불가능하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대체 가능한 자금 제공자였지만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기술에서도 뒤처진 것 같은데.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간 겁니다. 참모가 답했죠. 우리는 복종의 길을, 한국은 혁신의 길을. 이제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국방TV에서 리포트를 방영했습니다. 일본, 전략 전환 시급, 기술 중심 외교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리포터가 현장 인터뷰를 했어요. 도쿄 시민들의 반응이었죠. 부끄럽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게 배워야 해요. 젊은 여성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지켰잖아요. 저녁 무렵 경제신문이 일제히 사설을 실었습니다. 충성 외교의 종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접근, 일본,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CNN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질문하기 시작했다. 질문, 네. 우리는 이제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밤 9시 리나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오늘 필라델피아 영상 보고 어떠셨어요? 부러웠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부러웠어. 부러움은 배움의 시작이에요. 리나가 미소 지었죠. 이제 일본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잃은 건 잃은 거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날 밤 외무성 신임팀이 첫 전략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문서를 읽어보니 한국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투명성, 상호성, 검증 가능성. 우리가 놓쳤던 모든 요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묻는다. 왜 우리인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것인가? 왜, 무엇을, 어떻게? 드디어 우리도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침묵을 깨고 11월 2일 아침 8시 저는 방위성 집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앉았던 책상, 수없이 들여다본 창밖 풍경, 그리고 벽에 걸린 미일동맹 사진. 모든 게 마지막이었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트럼프가 도쿄에 왔던 날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엎드릴 것이다. 제 글씨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신뢰는 복종이 아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이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퇴직 서류를 들고 인사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젊은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체념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죠. 다카하시 부국장님. 인사과장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죠. 30년 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네요. 인사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집무실로 돌아와 후임자에게 줄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후임자에게 30년간 저는 복종이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걸 주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존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했고, 제안했고,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고, 수용했고, 복종했죠. 신뢰는 복종이 아닙니다. 신뢰는 상호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해는 질문에서 시작되고요. 부디 질문하십시오. 왜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제가 30년 만에 배운 교훈입니다. 다카하시 켄지, 메모를 책상 위에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도쿄 프레스센터. 리나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일본 외교혁신연구소 설립 발표였죠. 대형 스크린에 연구소 로고가 떴습니다. 한자로 무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질문의 문이었죠.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리나입니다. 그녀가 연단에 섰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 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일본 외교혁신연구소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외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질문하는 외교가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입니다. 리나가 답했죠. 한국은 질문했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고 잃었죠. 그 차이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리나가 자료를 펼쳤어요. 첫 프로젝트는 한국 모델 분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23번의 협상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기술과 자본을 결합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절차로 만들었는지 연구할 겁니다. 그때 리나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 다카하시 켄지 전 방위성 부국장님께 카메라가 저를 찾았습니다. 맨 뒤에 서 있던 저를. 아버지는 30년간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틀린 길이었지만 그 시대의 최선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리나가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제가 쓴 그 메모였습니다. 신뢰는 복종이 아니다. 그녀가 읽었어요. 이것이 우리 연구소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참석한 젊은 외교관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리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길을 보여주셔서. 난 잘못된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잘못된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저녁 무렵 외무성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교 전략 전면 재편, 질문 중심 접근법 도입. 신임 보좌관이 브리핑했어요.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3가지를 묻겠습니다. 왜 우리인가? 무엇을 교환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간단하지만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30년 만에 일본이 질문을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밤 9시 NHK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충성에서 신뢰로 일본 외교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앵커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복종의 시대가 끝나고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죠.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경제신문 저녁판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충성 외교의 종말, 질문 외교의 시작. CNN도 보도했습니다. 일본, 질문하기 시작했다. 한국 모델에서 배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새 세대, 새 외교, 일본 젊은 외교관들, 질문으로 무장하다. 기사를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5,800억 달러를 받고도 일본을 완벽한 동맹이라고만 했지만 한국에게는 특별한 동맹이라고 했다. 그 차이는 복종과 협력의 차이였다. 완벽과 특별. 우리는 완벽한 복종자였고 한국은 특별한 파트너였던 거였어요. 오후에 리나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왜? 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죠. 이게 시작입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 맞아요.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나는 한국은 더 엎드릴 거지라고 썼다. 틀렸다. 한국은 일어섰고 우리가 엎드려 있었다. 2025년 11월 2일. 나는 깨달았다. 신뢰는 복종이 아니라 상호 이해다. 이해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일본도 이제 질문한다. 늦었지만 시작이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동맹을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묻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이다. 펜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30년의 관료 생활이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니, 일본의 새로운 외교가 시작됐다고 해야 맞겠네요. 질문하는 외교, 생각하는 외교, 제안하는 외교가. 트럼프는 일본의 머리를 쓰다듬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어요. 머리를 쓰다듬는 건 애완동물에게 하는 거고 손을 잡는 건 동료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손을 잡을 수 있겠죠. 머리를 숙이지 않고 눈을 마주보며 당당하게.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